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1년차 여성이에요. 저는 10대 후반부터 미용 일을 시작했어요. 헤어 디자이너 보조를 시작으로 제 샵을 갖기까지 8년이 걸렸고 15년간 제 이름을 건 헤어샵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모 전문된 미용학과에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미용 기술을 인정받아서 강의를 맡게 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학위 없이 강단에 서는 건 아니에요. 샵을 운영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대학에 진학해 학위를 취득했고 짧지만 해외 연수도 한 덕분이었죠. 제가 굳이 학위 얘기를 꺼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10년간의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덕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만요. 그럼 지금부터 10년간 내 가족처럼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게 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미용실은 어린 시절 제 놀이터이기도 했어요. 엄마 가게는 오전부터 손님들로 가득했었는데 딱히 머리를 하러 오신 분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장에 갔다가 짐이 무거워 잠시 쉬려고 들리신 분도 있고 심심해서 말동무를 찾아 나온 분들도 있고 동네 소문을 나르러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밥때가 되면 저희 가게에서 밥을 먹고 가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좋았던 건 아니고 손님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차려진 식탁이었어요. 냄비에 찌개를 끓여오는 분들도 있고 갓 담근 김치를 가져오는 분도 있고 비가 오는 날에는 김치전을 부쳐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모인 반찬들을 놓고 둘러앉아 수다를 반찬 삼아 한 끼를 때우셨죠. 저는 엄마랑 둘이 살았기 때문에 명절이나 연초, 연말이면 외롭게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가 좋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엄마와 제가 단 둘이 살았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아빠한테서 도망쳤기 때문이죠. 저희 아빠는 집 안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밖에서는 한없이 인자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폭군에 가까웠죠. 가장이라는 이유로 엄마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욕설과 폭력을 휘둘렀어요. 저희 아빠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엄마 치마 길이까지 줄자로 재면서 단속할 정도였어요. 치마는 무릎에서 10cm 아래로 내려오는 것만 입을 수 있었고 삼복더위에도 팔이 드러나거나 뒷목이 드러나는 옷은 입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엄마 몸에 온통 멍투성이었거든요. 그건 아빠가 옷 밖으로 드러나는 곳을 피해서 엄마를 때렸기 때문이었죠. 외가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희 아빠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처지였기 때문에 늘 아빠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건 외삼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철저히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던 엄마는 저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버티고 사셨지만 결국엔 저를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가 제게도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었어.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가 네 몫까지 당하고 살 게 뻔한데 어떻게 그러겠니? 그래서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는데 그 미친 인간이 자기 딸한테까지 손을 댈 줄 누가 알았겠냐고.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 아니 아빠는. 제 상처를 본 엄마는 말 그대로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악을 쓰며 눈에 보이는 건 뭐든 아빠한테 집어 던졌죠.
괴물 같은 체력으로 우리 모녀를 괴롭혀온 아빠였지만 그때 엄마가 던진 무선 전화기에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린 채 기절을 하고 말았죠. 조금 있다 깨어난 아빠는 힘을 쓰지 못한 채 너 이러는 거예요. 겁에 질린 엄마는 집에 있던 현금과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놓고는 저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무작정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죠. 그래도 피부치라고 외가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매표소 앞에서 엄마 친구를 만난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고향 친구이자 엄마의 절친이었어요. 아빠 때문에 결혼 후에 연락이 끊겨버렸지만요. 엄마 친구는 엄마를 보고는 무척이나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이내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았죠. 엄마와 제 차림을 보고 뭔가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였어요. 헝클어진 머리와 찢긴 원피스, 그리고 옷에 묻은 핏자국까지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어요. 명희야, 너 무슨 일 있는 거니?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너 결혼해서 서울에 산다는 얘긴 들었는데 혹시 네 남편이 이런 거니? 순임아, 내가 지금은 자세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부탁하긴 그런데 나 좀 도와주라. 며칠만, 아니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괜찮아. 우리 좀 너희 집에서 재워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지금 갈 곳이 없어. 그 말을 들은 엄마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와 엄마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정확히는 아주머니가 하는 미용실이었죠. 엄마 친구는 몇 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내가 사는 게 이렇다. 혼자 살다 보니 따로 집을 구할 필요가 없어서 가게에 딸린 방에서 살고 있어. 그래도 방도 꽤 크고 주방까지 딸려 있어서 살기 불편하지는 않아. 너만 괜찮다면 1년이고 10년이고 여기서 지내도 돼. 어찌된 사정인지는 네가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해. 그나저나 너랑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네 친정집에도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서울로 시집갔다는 말만 하고 어디 사는지로 말 안 해주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암튼 피곤할 테니까 얼른 누워. 엄마 친구는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우리 모녀를 받아주었어요. 아주머니는 우리 그날 모녀에게 일어난 일을 묻지 않으셨지만 다음날 엄마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주머니를 통해 아빠가 이마에 상처만 입었을 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아주머니가 직접 우리 집 근처까지 가서 알아온 소식이었어요. 다행인 건 우리 모녀가 엄마 친구 집에 있다는 걸 아빠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게 결혼하자마자 아빠는 강제로 엄마가 친구들과 연락을 끊게 만들었고 그 바람에 아빠는 엄마 친구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거든요. 저희 모녀한테는 더없이 다행이었죠. 엄마와 저는 엄마 친구 가게에서 3년을 살았어요. 그 무렵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엄마와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아빠의 부고는 아주머니 친정 식구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아빠는 엄마와 제가 집을 나가자 한동안 미친 사람처럼 우리 모녀를 찾아 나섰대요. 갈 곳이 친정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저희 외가 근처에 집을 구해 살기도 했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이라서 우리 모녀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던가 봐요. 1년이 지나자 전국을 돌며 우리를 찾던 걸 포기하고 서울집으로 돌아갔지만 맨정신으로 살 수 없었는지 술에 빠져 지냈다더군요. 사고가 난 그날도 술에 취해 차도를 걷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거예요. 명희야, 방금 내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남편이 죽었대. 차에 치여 그렇게 됐다나 봐.
너희 부모님이랑 네 동생들도 장례식장 간다고 새벽부터 떠났대. 너 이제 2다리 뻗고 살 수 있겠어. 남편의 부고를 전해 들은 엄마는 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내 저를 불러 옷을 입히셨죠. 타이즈부터 원피스까지 죄다 검정색에 가까운 걸로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네 남편 장례식에 가려고? 가면 네 시댁 식구들 만나게 될 텐데 괜찮겠어?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야. 나는 몰라도 우리 민주 아빠 장례식이잖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해코지 해도 자기 핏줄한테는 안 그럴 거야. 그건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가 엄마 손을 잡고 아빠 장례식장에 나타나자 친할머니는 달려들어 저부터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철천지 원수라도 만난 것처럼 사납게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았죠. 니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내 아들 잡아먹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오냐고? 배운 것도 없고 쥐뿔도 없는 년을 받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나가 이년아. 당장 꺼지라고. 외가 식구들도 있는 앞에서 할머니는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돈 있는 시댁의 위험 앞에 외가 식구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우리 엄마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린 저만 울면서 할머니를 막으려 안간 힘을 써댔죠. 그러다 제가 할머니가 휘두른 손에 맞아 바닥에 엎어졌어요. 그러자 그걸 본 엄마 눈빛이 확 달라지더군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이 뭔데 내 딸을 때려요? 우리가 못 올 때 왔어요? 저 사람 어머님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 남편이고 우리 민주 아빠예요. 내가 못 올 때 온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랑 민주한테 이럴 자격 없어요. 이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 봐. 남편 버리고 집 나간 년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을 논해. 내 아들이 누구 때문에 술에 빠져 지냈는데 다 니 년이 민주 데리고 집 나가서 그런 거잖아. 제가 왜 그랬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요. 결혼식 전날에도 그이한테 맞아서 온몸에 검은 멍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 형제 앞에서 내일 당장 결혼할 사람한테 주먹 휘두르고 구두발로 짓밟았던 인간이잖아요. 그때 다들 뭐 하셨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방 안에 가두고 결혼식 당일에도 신우이시켜서 화장실까지 따라다니게 했잖아요. 당신들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가 내 남편을 죽였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난 이미 수년 전에 죽었어요. 당신 아들한테 맞아서 죽고 지긋지긋한 감시에 피말라서 죽고 당신들의 차가운 외명 속에 정신까지 병들어서 죽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당신들한테는 그럴 자격 없어요. 그날 엄마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사방에 널린 적들을 향해 발톱을 세우는 짐승 같았거든요. 서슬퍼런 엄마의 모습에 친가 식구들도 외가 식구들도 저희 엄마를 자극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남긴 유산엔 관심도 없던 엄마였지만 뻔뻔한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엄마를 자극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내 남편 죽고 받은 보상금입니다. 그걸 왜 어머님이 탐내세요? 어머님이 그동안 그이한테 맞으면서 버티고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이 유산도 사망보험금도 나와 내 딸 몫이니까요. 우리가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고 받은 위로라고요. 엄마는 지독할 정도로 알뜰하게 아빠가 남긴 유산을 다 챙겼어요. 그렇게 챙긴 돈은 금액이 꽤 되었죠. 그러자 외가 식구들이 하나 둘 찾아와 엄마한테 굽실대더라고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뜯어갈 요량으로요. 그래서 엄마는 단호하게 외가와도 연을 끊었어요.
괴물 같은 사위한테 딸 팔아서 먹고 사니까 좋았어요? 동생이 누나가 맞아서 받은 돈으로 술 마시고 여행도 하니까 좋았었니? 당신들은 나한테 주먹질을 하던 그 인간보다 못한 것들이야.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무정화 끝까지 한 사람들이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아요.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 때도 나는 부르지 마. 당신들한테 받은 대로 똑같이 해줄 테니까. 그렇게 엄마는 일가 친척들과 연을 끊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우리 모녀를 도와준 엄마 친구한테는 은혜를 갚으려 노력했죠. 아주머니가 새 들어있던 건물을 사서 월세 없이 장사할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건물이라고는 해도 1층에 미용실이 딸린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불과했지만요. 엄마는 건물주였지만 미용실 안에서는 여전히 미용사 보조 역할을 하면서요. 그렇게 엄마와 아주머니는 함께 미용실을 꾸려 나가셨고 몇 년 뒤 아주머니가 유방암에 걸리면서 가게는 엄마 혼자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녀와 함께 살면서 암투병을 하던 아주머니는 몇 번의 고비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 후로는 쭉 엄마와 저 둘이 살았고요. 가족이 있어도 없는 것만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 없이 엄마와 둘이 사는 게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미용실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매정한 외가 식구들보다 더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미용실 안에서 살아 그런가 어느 순간부터는 미용일이 당연히 내가 할 일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미용고등학교에 진학해 미용 기술을 익혀나갔어요. 실습은 엄마 가게에서 일손을 도우며 할 수 있었고요. 미용고 3학년 때 시내에 있는 유명 샵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마친 이후에는 그곳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날이 이어졌죠. 어떻게든 빨리 기술을 익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건 샵을 차리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결혼을 꿈꾼 적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 왔으니까요. 거기다 우리 모녀를 도와주었던 엄마 친구의 인생을 봐도 그랬어요. 아주머니 역시 저희 엄마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을 하셨거든요. 왜 미용사 남편을 두고 셔터맨이라고들 부르잖아요. 아주머니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밤에 가게에 들러 셔터나 내려주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인생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래도 나았겠지만 꼴에 돈 한 푼 안 벌면서 도박에 외도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아주머니는 독한 파마약에 손톱이 시퍼래지도록 일을 하는데 그렇게 번 돈을 가져다가 엄한 여자랑 2집 살림까지 했었다더군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서 애가 생기자 당연하다는 듯 자기 호적에 올리겠다고 그랬대요.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아주머니는 이혼을 선택했고 그마저도 남자 쪽에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법정 싸움까지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야 했죠. 어린 시절 제가 봐온 두 여자의 인생이 이럴진데 제가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엄마 미용실에 찾아와 넋두리를 하는 동네 아주머니들만 봐도 누구 하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일찌감치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 생각하고 일에 몰두했어요. 그랬더니 일적으로는 동기들에 비해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었죠. 대형 샵에서 8년을 일한 저는 제 이름을 건 샵을 열 수 있었어요. 처음 가게를 열 때 은행 대출로도 감당이 안 돼서 엄마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걸 1년 만에 다 갚았을 정도로 샵 운영은 순조로웠어요. 쉬는 날도 없이 정말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린 결과였죠.
그런데 헤어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서자 느닷없이 번아웃이 온 거예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다 내팽개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벌려놓은 일은 있고 내가 지금 손을 놓아버리면 내 밑에 딸린 직원들은 어쩌나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 없는 기운을 쥐어짜며 억지로 일을 해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TV에서 영국에 있는 비달사순 아카데미에 연수를 떠난 미용학과 대학생들 다큐가 나오더라고요. 힘든 과정인데도 하나같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걸 보니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했어요. 생각해보니 내게는 이렇다 할 학창시절이 없었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바로 미용실로 달려와 엄마 곁을 지키는 생활을 했으니까요. 엄마가 아빠한테 맞고 살았던 걸 늘 보고 자라서 그런가 저는 엄마 혼자 두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처럼 엄마 옆을 지켜야 안심이 되곤 했었죠.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의 즐거움을 만끽할 여유가 없었어요.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일도 없었고 학교 앞 분식점에서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어본 적도 없어요. 내 인생은 오직 엄마와 일뿐이었던 거죠. 순간 내 인생이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이러다 죽으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어요. 내 가게 일도 있고 4년이나 다닐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 전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나름 현장 경험이 많아서 수업이 지루하게 느껴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웬걸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동안 귀동냥으로 들었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게다가 조카뻘 되는 동기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나도 같이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덕분에 샵에 나가서도 전보다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러자 저의 대학 진학을 염려했던 직원들도 반대로 대학 생활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짧은 전문대 생활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막상 전문대를 졸업하고 보니 기왕이면 조금 더 해서 학사학위를 딸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대로 편입해서 공부를 이어갔어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처럼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엄마도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딸이 기특하셨는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공부를 해보니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영국 비달사순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어요. 장기 연수는 사정상 힘들어서 강사 과정으로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수업을 받게 되었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일을 꼬박 수업을 받았는데 되려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너무 좋았어요. 열흘간의 수업을 마치고 모처럼 영국 시내 구경에 나섰는데 영화나 광고 속에서 보았던 장소에 내가 직접 와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난생 처음 느끼는 자유를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맞이하다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전에는 용기 못 내던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서툰 영어 실력으로 사람들한테 길도 물어보고 노천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부슬비가 내리는데도 우산도 안 쓰고 걸어다니고 무엇보다 멋진 남자와 데이트도 했어요. 영국으로 출장을 온 한국 남자였는데 일정 중에 하루가 비어서 시내 구경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말이죠. 남자는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탓에 영어가 정말 능숙했어요.
매너도 좋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와는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음에도 희한하게 말이 잘 통했어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10년은 알고 지낸 친구처럼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많이 친해진 우리는 한국에 돌아가서 밥 한번 먹자는 인사를 남기고 헤어졌어요. 이 멋진 남자와의 만남은 그렇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고 한 달쯤 됐을 거예요. 샵 매니저가 원장실로 들어왔더라고요. 저한테 머리를 하고 싶다는 손님이 있다고요. 제가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개 원장한테 머리를 하려는 손님은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예약 없이 찾아와 원장한테 받겠다고 했다길래 누군가 싶어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인 거 있죠. 영국에서 데이트를 했던 남자요. 신기하게도 남자를 보자마자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남자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때 확신했던 것 같아요. 나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될 것 같다고 말이죠. 남자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가르며 커트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 표정에도 드러났던 모양이에요. 남자가 돌아가고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치 제가 사랑에 빠진 사람 같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창피하기는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어서 부정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자는 매달 저희 샵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딱 머리만 하고 돌아가곤 했어요. 남자가 찾아올 때마다 내심 같이 식사를 하자거나 차를 마시자는 말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남자는 머리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제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기껏 찾아온 이유가 머리하러 온 거였다니 나 혼자 김칫국을 마신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얼마 뒤부터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했는데 남자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날은 직원들은 먼저 퇴근하고 저 혼자 샵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늦은 밤이라서 살짝 겁이 났는데 문가로 가보니 남자가 살짝 흐트러진 넥타이 차림으로 서 있는 거예요. 술에 취했는지 몸도 잘 못 가누더라고요. 놀라서 문을 열었더니 그대로 제 어깨에 얼굴을 푹 묻더니 보고 싶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날 남자는 그동안 제게 무심한 척했던 이유와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남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생활을 하던 중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었대요. 그래도 자기는 대학도 졸업했고 유학생활도 막바지여서 학위도 무사히 딸 수 있었지만 동생들은 온전히 학업을 마칠 수 없었던가 봐요.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람 부려가며 사시던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셨고 다행히 자신이 대기업에 취업하면서 생활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런던에서 민주 씨랑 함께했던 하루 동안은 정말 다 잊고 지낼 수 있었어요. 학자금 대출금도 있고 아버지가 남긴 빚 상환일도 잊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가장의 무게를 떨쳐낼 수 있었으니까요. 민주 씨한테는 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솔직히 다시는 민주 씨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보면 욕심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진창 같은 인생이 더 초라하고 힘겹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려 했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찾아와 버린 거예요. 머리를 잘라달라고 했던 건 핑계였어요. 한 달에 한 번 민주 씨를 보는 걸로 내 인생의 위안을 삼자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거죠. 민주 씨를 보니까 더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발길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와버렸네요. 그 당당하던 남자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는데 안 됐다는 생각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이 남자 역시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상현 씨도 나를 좋아한다는 거네요. 그럼 됐어요. 우린 그냥 본능에 충실하면 돼요. 가난하면 연애하면 안 되나요? 행복하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힘든 건 둘이 나눠지면 절반은 가벼워져요. 우리 같이 짊어져요. 난요,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학대받으며 자랐어요. 결국엔 엄마가 저를 데리고 아빠한테서 도망을 쳐준 덕에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도 못할 줄 알았고 결혼은 더더욱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현 씨를 샵에서 다시 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나 이 남자랑 결혼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진 트라우마도 한순간에 날려버릴 만큼 누군가가 이렇게 좋았던 적 없어요. 상현 씨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남자를 어떻게 놓치겠어요? 난 안 놔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면 어떤 이유든 날 떠나지 말아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라는 생각에 창피한 것도 접어두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귀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와 시동생들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지만 결혼 후에는 시댁 생활비부터 시동생들 용돈에 학원비까지 모든 걸 담당하게 되었죠. 그 중에는 남편이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굳이 남편한테 생색을 내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제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시던 시어머니도 차차 시간이 지나니 더는 부끄러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되려 아들 돈은 어렵게 받아도 며느리 돈은 받기 쉬운 건지 제 돈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서운하기까지 했어요. 생색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불편했던 거죠. 워낙 시댁 살림이 어려워서 결혼하고 5년간은 제 돈으로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리다시피 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순간 시댁의 경제적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겠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동생들이 딱히 제게 고마움을 표현하지는 않았어도 내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착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나타나자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나를 무려 ATM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시작은 시동생의 결혼이었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뒤늦게 대학에 입학한 시동생은 졸업하던 해 취업에 성공했고 직장 사수가 소개해준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집 온 지 8년째 되던 해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상대는 시동생보다 2살 연상으로 학부 졸업 후 석사, 박사를 거쳐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는 사람이었죠. 친정 부모님도 두 분 다 명문대를 나오셨을 정도로 집안 자체가 학벌이 좋은 집 딸이었어요. 저와는 학벌 차이도 있었지만 평소 사용하는 어휘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뭐랄까 고급지다고 할까요? 대학 강단에 서는 사람이라 그런지
옷차림이나 행동 자체가 고상하고 딱 봐도 많이 배운 사람 티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점이 좋으셨던가 봐요. 주변 사람들한테 동서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대학 교수라 그런지 애가 얼마나 고상한지 몰라.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 그런가 바깥 사돈 안 사돈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점잖고 배운 사람들 티가 난다니까. 이런 애가 맏며느리로 들어왔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은 동서 칭찬을 하다가 마지막엔 꼭 맏며느리로 들으지 못한 걸 아쉬워하는 듯한 말을 하셨어요.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듣기 불편한 말을 매번 듣고 있자니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더라고요. 명절이나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되면 어머님은 꼭 동서와 저를 차별하셨어요. 얘 작은 애야, 넌 가서 쉬어. 교수님이 주방에서 할 일이 뭐 있니? 그런 건 가방줄 짧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여기 일은 큰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거실에 나가서 쉬고 있어. 하루 종일 학교에서 학생들 상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요즘 애들은 싸가지도 없어서 그렇게 다루기 힘들다는데 어서 가서 쉬어. 학생들 상대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하루 종일 손님들 상대하며 펌을 말고 있는 저보다요. 생각 같아선 이렇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괜히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어머님, 저 혼자 어떻게 나가서 쉬겠어요. 어머님도 같이 나가세요. 그럼 저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애가 속도 이렇게 깊니? 그래, 나가자 큰애야. 전 다 붙이면 냉장고에서 잡채거리 꺼내서 다듬어 놔라. 시집 온 지가 언젠데 혼자 잡채도 못 만들고 그 머리로 파마는 어떻게 마나 모르겠네. 그리고는 동서만 데리고 주방을 나가셨어요. 오전부터 예약 손님이 많아서 자리에 앉을 시간도 없이 일만 하다 왔던 저는 시댁 주방에서도 의자에 엉덩이 한번 붙이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어요. 뒤늦게 퇴근해 돌아온 남편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킬킬거리며 TV를 보고 있는 어머님과 동서를 보고는 대뜸 저를 찾더라고요. 제가 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 주방에서 나왔더니 일순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혼자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랑 재수 씨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그러자 어머님이 바로 말을 막아섰어요. 왜? 네 처만 일 시켰을까봐? 방금 전까지 내내 허리 한번 못 펴고 주방에 있다가 방금 나왔다. 넌 꼭 그렇게 네 엄마를 못된 시어미를 만들려고 그러니? 예, 큰애야, 네가 말 좀 해라. 내가 너만 일을 시키더냐? 이런 상황에 저한테 그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어머님이 동서 끼고 나가서 TV 보시는 동안 저만 죽어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매번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어머님은 교묘하게 제 입을 막으셨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넌 바보니?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 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게 된 건 다름 아닌 아이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무렵 저는 임신을 했어요. 양가 통틀어 첫 아기였기 때문에 다들 무척이나 기뻐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 유산이 된 거예요. 그때는 충격이 크기는 했지만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듬해에 임신을 했을 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 유산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임신 때는 일부러 일도 줄이고 몸 관리를 했는데도 말이죠. 연달아 2번이나 유산을 한 이후 저는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검사를 받아보면 남편도 저도 정상이라는데도 말이죠. 2번의 유산 이후 시어머니는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남편 앞에서는 평소와 같았지만
저와 둘이 있을 때는 말투부터가 달랐거든요. 저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머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날들이 지속되다 보니 동서까지 들어온 지금에서는 아예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린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대를 잇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안 낳는 것과 못 낳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게다가 제 남편은 맞이고 그렇다 보니 저로서는 시댁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댄다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샵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학업을 계속해왔던 저는 교수 임용 공고를 통해 모 전문대 미용학과에 강의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친정엄마가 샵으로 오셨더라고요. 커다란 화환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하필 그때 시어머니가 동서를 데리고 저희 샵에 오신 거예요. 제 임용 소식을 듣고 오신 건 아니고 새학기를 맞아 동서 머리 좀 해주라고 데려오셨던 거죠. 그런데 가게 한켠에 세워진 화환을 보시고는 그러시는 거예요. 다 원참, 얘, 넌 창피한 것도 모르니? 고작 천문대 졸업한 주제에 교수 임용이 웬 말이니? 말이 났으니 말이지. 지금이야 헤어 디자이너니 뭐니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 예전으로 치면 천대받던 미용사일 뿐이야. 남의 머리 만지는 천한 직업인데 교수?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하긴 니네 친정엄마도 동네 미정원 출신이니 네가 뭘 알겠니? 교수는 우리 작은 애처럼 교육자 집안에서 제대로 배운 애들이 해야 되는 거야. 어디 학벌도 없는 게 교수니 뭐니 시건방을 떨어. 그때였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던 저희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치셨죠. 사돈,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어때서요? 시작은 전문대로 했는지 몰라도 얘도 엄연히 석사학위까지 냅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세계대회에서 내노라 하는 인재를 제치고 그랑프리까지 차지하내라고요. 그 정도 실력이 있는데 왜 교수를 못합니까? 우리 애가 어디가 어때서요? 쥐새끼처럼 어디에 숨어있다가 남의 말 듣고 나오는 게 딱 그 수준이네. 이보세요, 사돈. 교수라고 다 같은 교수인 줄 압니까? 우리 작은 애는 박사 출신이에요. 어디 석사 주제에 명함을 내밀어? 그리고 공부 가르치는 교수랑 남의 머리 만지는 거 가르치는 교수랑 어떻게 같습니까? 될 걸 돼야지. 아무리 무식해도 그 정도 차이는 알고 사시라고요. 누가 동네 미정원 출신 아니랄까봐 무식하게 굴긴. 애초에 이런 집구석이랑 사돈을 맺는 게 아닌데. 시어머니는 두르고 있던 가운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동서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저희 엄마가 준비해온 화환을 넘어뜨리고 말았죠. 순간 속에서 불이 확 나는 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당장 화환 제대로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바닥에 내던진 가운도 제대로 탁자에 올려놓으시고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네가 나한테 지금 명령한 거야? 시애미한테? 네, 명령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뭐 대수인가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가르쳐야죠. 그렇게 학벌 타령하시는 분이 어쩜 하는 행동은 못 배운 사람들보다 못하십니까? 하긴 어머님도 그리 대단한 학벌은 아니시죠? 대학 못 나오셨잖아요. 돈만 있으면 대학 입학은 문제없던 시절에도 대학 문턱조차 못 넘으신 걸 보면 어머님이 머리가 그리 좋지는 않았나 보네요. 그래서 그렇게 학벌 타령을 하신 거예요? 자신이 공부 못했던 게 한이 돼서? 그런데요, 어머님, 저는 학벌에 연연 안 해요. 왠지 아세요? 학벌 아니어도 제 실력으로 충분히 빛날 자신이 있으니까요. 어머님은 학벌도 능력도 안 되시니 저한테 시기 질투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뭐 이렇게 된 거 확실히 해둬야겠네요.
제가 어머님 대접해드리는 건 오늘까지예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제게 하시는 그대로 똑같이 해드릴 거니까요. 아셨어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터진 저는 어머님 가슴에 가시가 될 말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어요. 그 일 있고 얼마 뒤 하필 시아버지 제사라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물러섰다가는 앞으로도 시어머니 앞에서 벌벌 떠는 쪼다로 생각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지난번 제 샵에서 당한 게 단단히 맺혀 있었는지 시어머니는 제가 현관에 들어서던 순간부터 눈으로 욕을 해댔어요. 남편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대놓고 욕은 못하고 말이죠. 그러다 주방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마치 복화술을 하듯 제게 욕을 퍼부어댔어요. 무식한 년이 돈 좀 번다고 시애미를 무시해? 애도 못 낳는 년이 뭐가 잘났다고. 내 아들이 사람이 좋으니 너 같은 걸 데리고 살지. 나 같으면 진작에 내쫓았어. 꼴에 어떻게 강사 자리는 얻었나 몰라도 내 눈엔 넌 그저 남의 머리에 파마나 마는 천박한 미용사일 뿐이야. 어머님 그만하세요. 아주버님 듣겠어요. 형님도 이만하면 알아듣겠죠. 그리고 교수는 아무나 하나요? 고작 석사 주제. 그리고 석사도 다 같은 석사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지잡대 출신은 석사 아니라 박사래도 인정을 안 하거든요. 모르긴 해도 형님은 실기 강의 시간 강사라서 학벌은 안 보고 뽑혔을 거예요. 그래도 강단에 서는 거면 최소한 박사는 돼야 구색은 맞을 텐데. 그때였어요. 주방으로 불쑥 들어온 남편이 동서를 향해 냉소를 보내며 한마디 했어요. 맞아요. 재수씨 말대로 아무나 교수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는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재수씨만 봐도 그렇잖아요. 재수씨는 시간 강사죠. 박사학위는 있어도 아직 연구 성과도 없고 이렇다 할 논문도 없으니까. 그런데 내 아내는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이거든요. 국제대회에서 수상 경력도 있고 그 분야에서 오래 경험을 쌓은 경력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교수가 된 거죠. 공개 공고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뽑힌 진짜 교수. 강사랑은 확실히 다르죠. 그 말에 동서는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처럼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나서서 동서 편을 드시더라고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딴 애한테 고작 천박한 미용사랑 어떻게 비교가 돼? 정신 차려. 배울 만큼 배운 녀석이 왜 이렇게 천지분간을 못해? 그건 어머니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 없는 자리에서 내 아내를 이런 식으로 대하셨어요? 그동안 이 사람 등에 빨대 꽂고 살아온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저요. 솔직히 어머니랑 동생들이 버거워서 몇 번이나 도망치고 싶었어요. 다 버리고 나 혼자 외국 나가 살 생각까지 했었다고요. 그걸 말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 몫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겠다고 나서준 고마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 사람 시집 올 때 우리 집 빚 갚아줬던 거 어머니도 기억하죠? 그 돈 그냥 돈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다리가 퉁퉁 붓도록 손님들 머리 만지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해서 번 귀한 돈이라고요. 나 같은 놈 안 만났으면 이 사람이 그런 고생할 필요도 없었고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한테 엄한 소리 안 들어도 됐다고요. 학벌이요? 그 잘난 학벌로 재수씨는 시집 올 때 뭐 해왔어요? 혼수는 못 해올 망정 빚만 3천 달고 왔죠. 그거 갚아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설마 내 동생이 그 돈을 갚았을 거라고 믿는 건 아니죠? 그 돈도 다 내 아내가 갚아준 거라고요. 대학 강단에 서려면 신용불량은 막아야 한다고 상훈이가 울고불고 난리쳐서 이 사람이 해준 돈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굽니까? 재수씨는 양심도 없어요? 동서 표정을 보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저는 적어도 동서가 그 사실을 몰라서 저한테 함부로구나 했는데
그마저도 아니었더라고요. 다 길게 말할 필요 없겠네요. 어머니한테 제가 경고했었죠.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시면 다시는 이 집에 발길 안 하겠다고. 저 이제 어머니 아들도 형도 뭐도 안 할 겁니다. 제 아내도 더는 이런 집구석 며느리로 살게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정리하죠. 재수 씨는 이달 안에 3천만 원 당장 갚으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동안 이자까지 다 쳐서 받을 겁니다. 혹시라도 질질 끌 생각이라면 아예 그만두세요. 학교에 급여 가처분 신청 낼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생활비 보조 안 할 겁니다. 앞으로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든 건물 청소를 하든 어머니가 벌어서 먹고 사세요. 아, 그리고 차키 주세요. 그 차 이 사람이 사준 거잖아요. 예, 네 집에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낡은 차는 가져가서 뭐하게. 그건 어머니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당근에 팔든 폐차를 하든 알아서 할 테니까 당장 차키 주세요. 남편은 끝까지 차는 안 된다고 맞서는 어머니 손에서 키를 뺏어 들었어요. 그리고는 대리기사를 불러 저희 아파트까지 차를 몰고 가서요.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 우두커니 서서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지은 죄도 없이 괜히 미안해졌어요. 나 때문에 남편이 가족들과 갈라선 게 아닌가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 눈치가 보였는데 순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 욕심에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지금이라도 당신이 나 떠난다고 하면 순순히 받아들일게.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지금은 당신 얼굴도 못 보겠어. 현관에 무릎까지 꿇고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남편을 보니 그동안 살아왔던 순간들이 눅 놓듯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누구 맘대로 이제야 겨우 쓸만한 남자가 됐는데 내가 미쳤어? 당신을 버리게. 앞으로 평생 옆에 두고 내 머슴처럼 부려먹을 거야. 절대 남한테 안 주고 내가 꼭 끼고 살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각오하는 게 좋아. 그 말에 남편은 안심이 됐는지 크게 숨을 내쉬고는 피식 웃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시동생한테 빌려줬던 돈도 돌려받았고 시어머니가 타던 차는 남편이 중고 시세로 제대로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 돈으로는 리마인드 웨딩 화보를 찍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생기던 애가 시댁과 연을 끊고 마음의 짐을 놓고 나니 바로 생겼지 뭐예요. 다행히도 뱃속의 아기가 잘 버텨준 덕에 내년 봄에는 우리 아기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남편 이고저고 유아용품만 봤다 하면 하나씩 사 나르고 있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한 차례 큰 사건이 있었지만 그 덕에 우리 부부는 더 끈끈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아기와 함께 셋이서 똘똘 뭉쳐 살아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저와 가족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